늘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쓰려니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문장을 뭐라고 써야 할지 내내 고민하다가 일단 써보자 싶어 우선 제 지금 심경부터 밝히긴 했는데요. 정말 여러모로 어색하고 뻘쭘하네요.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중년 남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작은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인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명칭이나 유행어 줄임말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제 귀를 사로잡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라떼족이라는 말인데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꼰대무리를 그렇게 부른다고 들었는데 전 아무래도 라떼족이 되긴 글렀나 봅니다. 어린 사람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훈계하기엔 전 사실 저보다 어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거든요. 사실 제 지옥 같던 인생을 두 번이나 구원해준 사람이 아주 작고 어린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 때는 이랬는데 라는 말로 훈계를 할 수가 없죠. 바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겐 지금껏 두 번의 인생 고비가 찾아왔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비통했던 순간이었고, 또 한 번은 내 인생을 갈아 넣어 악착같이 성공시켰던 제 사업체가 부도 직전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였어요. 그런데요, 전 정말 우습게도 전 하나의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 덕분에 두 번의 시련과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어른이 세상이란 건 전혀 모를 것 같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어린아이의 검고 맑은 눈동자에 두 번이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전 라떼족이나 꼰대가 될 수 없어요. 어른이랍시고 꼰대질 하기엔 아이는 너무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어른의 거울은 아이이듯 가끔 아이가 어른에게 무한한 용기와 힘을 그리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와 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그럼 여러분, 저와 절 구원해준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연애 결혼이었고 아이가 생겨 애초의 계획보다 조금 결혼을 서둘렀죠. 그때 당시만 해도 워낙 보수적인 시대였기에 아이를 가져서 하는 저희 부부의 결혼을 두고 속도 위반이다,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는 거다, 주위에선 말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전 와이프의 임신이 무척 기뻤습니다. 제 꿈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일 정도로 아이를 무척 원했거든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 내내 저희 부부는 기대감과 기쁨에 충만했었어요. 와이프의 뱃속에 있는 콩알 만한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했죠. 저흰 아이의 태명을 콩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너무 무리한 탓인지 저희는 첫 번째 아이가 유산되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콩알이가 저희에게 온 지 4개월 만이었죠. 저희는 정말 큰 슬픔과 시련에 빠졌지만 곧 헤어나왔죠. 우린 아직 젊고 그 뱃속에 있던 콩알이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와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결혼을 한 후 저희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것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전 좋아하는 술과 담배도 끊으며 우리에게 다시 올 콩아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두 번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는 첫 번째 상처를 겪었기에 신중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5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겼어요. 아내도 저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뱃속의 아이를 지켰죠. 그렇게 아이가 5개월이 되고 안정권에 접어들고서야 친구와 동료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전 참 유난이었습니다. 와이프가 또 유산의 아픔을 겪을까봐 정말 노심초사하며 와이프를 돌봤어요. 그리고 콩아리가 우리의 곁에 다시 돌아왔다고 여기며 정말 애지중지 10개월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10개월이 다 차고 아이가 우렁찬 울음을 울며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5개, 발가락도 5개인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저와 와이프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아픔을 공유한 두 사람이었기에 태어난 아이가 더욱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전유빈이란 예쁜 이름을 지어줬고 아이도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깨르르 웃었습니다. 사실 자식을 향한 아빠의 정이라는 것이 전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고 탯줄이란 것이 연결되어 있어 아이와 공감하지만 아빠에게 아이는 그저 부인의 뱃속에 들어있는 작은 생명체 같은 것이 자식이니까요. 한마디로 실감이 안 난다고 할까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이 쪼글쪼글하고 작은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나 이상한 기분도 낯선 기분도 느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아이가 처음 제 손가락을 꼭 쥐던 순간을 여전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고 보드라운 것이 제 손가락을 쥐면서 방긋 웃었던 그때의 감동은 여전히 제 눈에 선합니다. 낯설고 벙벙한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가 쓰나미처럼 몰려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제 손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 꼭 쥔 작은 손을 보며 전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 하나는 지키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겠노라고. 아이가 태어나자 저희 부부의 세계는 거짓말처럼 모조리 뒤바뀌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던 세상은 아이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아이가 웃는 소리에 세상이 밝아지고 아이가 아프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느꼈죠. 정말 이 세상이 그 아이로 가득했어요. 밤낮 없이 잠을 자지 못하고 육아에 지치긴 했지만 그 순간마저도 그 행복과 기쁨은 늘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빈이는 저희 부부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아이가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첫 옹알이를 하고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어설프게 절 불렀던 순간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또 아이가 혼자서 처음 세상에 발을 내딛던 순간 정말 잊을 수가 없을 만큼 감격적이었어요. 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곤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었는데 자식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한 존재더군요. 전 그 순간들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하고 남겼어요. 아이가 크면 보여주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저 또한 그 아름답고 경이로운 순간들을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기분을 되새김질하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또 친구가 생기고 발이 커져서 전에 샀던 신발이 맞지 않고 그렇게 아이는 아쉬울 만큼 빠르게 자라갔고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가 참 복덩이구나 생각했던 게 그때 제 사업이 잭팟을 터뜨렸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아이템이 대박을 쳤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불안할 정도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 없던 불안은 커다랗고 시커먼 실체가 되어 저희 앞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바로 아이의 갑작스런 교통사고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는 참 분주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전화 한 통 받을 새 없이 바빴죠. 밀려드는 주문에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엔 하늘이 찢어질 듯이 맑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장님, 50만 개요? 아, 그렇게 많이요? 그게 수량이 좀 많아서 시일이 좀 필요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도 일주일 안에 가능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계약금 입금되면 곧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예, 예, 연락 주십시오. 전화를 끊자마자 거액의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 정말 입이 찢어졌어요. 이러다가 금방 재벌되겠는데요, 사장님? 그러게, 우리 아들 미국 유학도 시킬 수 있겠어? 너스레를 떨며 직원을 향해 허허 웃고 있는데 사색이 된 비서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빨리 병원으로 가보셔야겠는데요. 전 비서의 표정에서 심상찮음을 느끼고 물었죠. 어? 왜? 무슨 일인데? 아드님께서. 비서의 입에서 나온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비서가 일러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초조하던지 마치 지옥문으로 향하는 길 같았어요. 저는 황급히 수술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빈이는 수술실로 들어가 있었고 와이프는 바닥에 쓰러지듯 찬바닥에 앉아 의자에 상체를 걸친 채였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저의 다급한 음성에 와이프는 혼이 빠진 멍한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여보, 우리 유빈이 어떡해? 날 어떡해? 와이프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눈으로 수술실을 바라봤고요. 뉴스에서 흔히들 보는 뺑소니 사고였어요. 어린이집에서 나간 소풍길이었고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달려오던 승용차가 신호를 지켜 건너고 있던 우리 유빈이를 친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뺑소니 차는 금방 잡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뺑소니범이 유빈이를 살려낼 순 없었죠. 유빈이는 그 조그만 내장이 파열되어 결국 수술실에서 아주 소중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의 하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로 가득하던 제 아름답던 성은 모조리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엔 유빈이가 세상을, 우리 부부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다음엔 아이를 죽인 그 뺑소니 운전자를 향해 극심한 분노를 느꼈어요. 합의를 해달라고 가족이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로 강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발광했습니다. 합의를 안 해주시면 구형이 더 세다고 해서 부탁 좀 드려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럼 우리 애는 살아 돌아온답니까? 이런 말씀 너무 죄송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겠기에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애 아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뻔뻔한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죠. 신호 위반에 속도 위반, 게다가 뺑소니까지. 저는 제 아이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파렴치한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절대 합의는 없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그렇게 나오고 나니 이제야 유빈이가 우리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도 이젠 유빈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유빈이의 그 젖비린내를 맡을 수도 없고 유빈이를 안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사실이 거세게 제게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페인처럼 하루하루를 술로 보냈습니다. 정말 우습게도 유빈이가 없을 땐 몰랐던 상실감에 저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악착같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심지어 먹어야 하는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망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인 것이 제 와이프는 저보다 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동안 와이프는 유빈이의 장례를 치르고 유빈이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보냈어요. 분명 저보다 10달을 제 뱃속에 품고 지냈던 엄마인 와이프가 훨씬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와이프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했다면 저희 부부는 아직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인처럼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는 아이의 수목장을 제안했습니다. 다 자라지 못한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양지 바른 곳에서 아이의 이름을 붙여 나무를 심자고 했죠. 저는 동의했고 그렇게 작고 소중했던 내 아들 유빈이는 경기도 한 곳에 아주 작은 나무 아래 묻혔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란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아픔이죠.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빈이의 수목장이 끝난 이후에도 저는 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절망으로 지내야 했죠. 유빈이의 흔적을 찾아 밤새 울었고 그렇게 흔적을 찾지 않는 날엔 술을 마시고 울었습니다. 저는 죽어가듯이 조금씩 말라갔고 와이프는 제가 그럴수록 더욱더 안간힘을 써서 그 시기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유빈이가 없는데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사실이 절 더 슬프게 했죠. 그 무렵 와이프는 보육원의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빈이와 같은 또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그 극악한 슬픔을 달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와이프는 대단하고 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나약한 저와는 생각하는 방식과 문제를 직면하는 방식이 다르죠. 무척 현명하고 대단한 여자예요. 이런, 제 이야기가 제 와이프 자랑으로 빠져버렸네요. 어쨌든 각설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유빈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던 때 와이프는 여전히 힘들어하는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 뭐 해? 글쎄, 뭐 딱히 별거 없어. 왜? 저는 영혼 없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나랑 같이 보육원 봉사 활동 가지 않을래? 유빈이가 죽어버린 이 상황에 다른 아이를 돌보라니 저는 반감이 먼저 들더군요. 싫어. 그런 거 당신이나 해. 난 그럴 마음에 여유 없어. 여보, 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치료라고 생각해. 나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거기 다니면서 좀 치유된 것 같아. 내가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 나.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가보자, 어? 싫다고! 다른 아이로 치유될 마음이 아니야! 알아. 당신 마음도 아는데 그래도 나 믿고 한번 가보자. 사실은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그래. 내게 보여주고 싶은 아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혹시 아이를 입양이라도 하자는 뜻인가 화가 버럭 나기도 했죠. 그런데 와이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하긴 자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날 지켜보는 이 여자의 기분이 어떨까. 그러고 보니 와이프의 얼굴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제가 제 슬픔만 신경 쓰느라 나보다 더 아플 아이의 엄마의 마음을 너무 돌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결국 전 와이프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 가보자. 어딜 가든 지옥일 텐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겠지. 그렇게 회의적인 마음으로 그날 주말 전 와이프를 따라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딱히 부담감도 어떠한 기대도 가지지 않고 찾은 보육원에서 전 그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제 인생을 2번이나 살린 검고 맑은 눈을 가진 소년을요. 전 사실 딱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별 감흥도 없었죠. 예전이었다면 부모를 잃거나 부모에게 버려져 기관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 무척 가여웠을 것 같은데 이미 남은 감정도 영혼도 모두 유빈이를 묻은 나무 밑에 묻어버린 저에게 보육원의 고아들은 그저 유빈이가 아닌 아이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기왕 갔으니 전 묵묵히 와이프가 하는 일을 도왔어요. 빨래를 빨고 급식을 돕고 청소를 했죠. 제가 막 이불을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육원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오늘 봉사 오신 분 중에 남자분이 없어서요. 남자아이들 목욕 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예, 뭐, 늘 유빈이의 목욕을 담당했던 저에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에 흔쾌히 승낙하고 아이들을 씻기기 위해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열악한 시설의 보육원 욕실은 많은 아이들이 씻기엔 많이 협소하고 빈약했습니다. 전 커다란 고무다라이에 받친 물 앞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렸죠. 그때 작고 마른 아이가 홀딱 벗고 쪼르르 달려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죽은 유빈이는 아니었지만 유빈이와 너무도 닮은 아이였기 때문이었어요. 유빈이와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체격도 얼굴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전 그제야 와이프가 내게 보여주고 싶다던 아이가 누군지 깨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 윤영호라고 합니다. 그리 또박또박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모두 쏟아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저도 모르게 아이 얼굴을 보고 흘러버린 거죠. 그런 저를
아이는 까만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러고는 절 향해 그러더군요. 선생님 슬퍼요? 혹시 저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리 물어오는 아이의 음성에선 자신이 절 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찌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전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갑자기 아저씨가 슬픈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러자 아이는 안심한 듯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얼굴에 흐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슬프지 마세요. 슬픔은 여기가 아파요. 톡톡 제 가슴을 두드리며 절 위로하는 그 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정말 이상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 왈칵 울음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아이처럼 세상이 떠나갈 듯 울자 아이가 그 작은 몸으로 절 안더군요. 그리고 토닥토닥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없이요. 순간 아이에게서 유빈이의 살냄새가 나더군요. 그 뽀송뽀송하고 고소한 듯 달콤하고 비릿한 그 냄새.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그 작은 품이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 황폐했던 제 마음에 아주 따뜻한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유빈이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제겐 큰 위로이자 구원이었어요. 그 따뜻한 품이, 어설프게 톡톡 제 등을 두드리는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제 다 골마터진 상처를 위로했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10분쯤 울었을까요? 저는 아이를 쳐다봤어요. 아이는 저를 안타까이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 까맣고 맑은 눈동자에 눈물 범벅이 된 제가 비쳤습니다. 이름이 영우라고 했니? 네, 윤영우예요. 고맙다. 고맙다, 영우야. 아저씨, 이제 안 슬퍼요? 응, 이제 안 슬퍼. 그 순간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순 없겠지만 처음으로 받는 가슴 가득한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가 슬쩍 제 눈치를 살피며 그러더군요. 그럼 저 씻겨주세요. 이제 추워요. 저는 그제야 아이가 홀딱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아저씨가 미안. 얼른 씻자. 이리 와, 영우. 저는 유빈이를 씻기듯 영우를 정성껏 씻겼습니다. 그런데 영우는 늘 사랑만 받고 자라던 유빈이와는 달랐죠. 혹시 제 옷에 물이 튈까, 자기 때문에 힘들진 않을까 항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이 아이가 고아이기에 눈치를 보는 것에 익숙하기에 어른들의 기분을 살피는 것에 너무도 능숙하기에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 가슴이 아파 어금니를 씹어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와이프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이프는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도 않았고 그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자꾸만 영호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그 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영영 사라지지 않을 듯 제 심장에 박혀버린 거죠. 사실 유빈이를 닮은 그 아이를 계속해서 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까?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밤새 잠자리를 뒤척이고 일어난 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와이프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여주고 싶었다던 아이, 윤영우, 그 아이 맞지? 봤어? 와이프의 음성이 씁쓸하더군요. 와이프도 분명 그 아이를 처음 보고 우리 유빈이를 떠올렸을 테니까요. 어쩌면 그 아이는 와이프에게도 저에게도 상처를 건드리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와이프는 그 아이를 보길 선택한 거겠죠.
봤어. 아이가 정말 착하고 의젓하더라.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 한참 어리광 부릴 나이인데. 저도 와이프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우리가 그 아이 후원자가 되어주면 어떨까? 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형편이 허락하는 한 좀 도우면 어떨까 해서. 그러며 전 어제 있었던 일과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와이프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당신도 공감하겠지만 이건 그냥 그 아이에게 내가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제 나 정말 큰 위로 받았거든. 와이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더군요. 좋아요. 나도 찬성이에요. 그 아이 유빈이를 닮은 걸 떠나서도 너무 예쁘고 천사 같은 아이라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이의 후원을 결정했어요. 그 주 주말 곧장 다시 보육원으로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전하고 아이를 위해 후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아이 초등학교 가면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보내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그러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영우에게도 무척 좋은 일이에요. 사실 고아의 대부분은 자기들이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강박과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커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후원을 약속해 주시면 영우의 정사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우와 인사하시겠어요? 아니요, 인사해봤자 영우가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영우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감사한 건 오히려 저희 부부니까요. 네,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은 믿음이 갈 만큼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원장님과 상담을 마치고 원장실을 나왔어요. 유빈이를 잃었다는 상처가 평생 사라지진 않겠지만 뭔가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무거운 바위가 반쯤은 치워진 기분이랄까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살만해져서 저는 그제야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빈이가 죽은 지 1년이 조금 넘은 때였죠. 그렇게 와이프와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산책하고 있는데 아줌마! 아저씨! 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영우가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조심해, 넘어져! 와이프가 기겁하고 영우를 향해 달려갔죠. 그러자 영우가 와이프의 품에 폭 안기더라고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줌마, 아저씨! 제 후원장을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자료를 보니 이제 6살이던데 어떻게 저런 의젓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두 사람에게로 다가갔어요. 영우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자조심하고 정말 우린 네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어.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주말엔 영우를 보러 갔어요. 만약 일이 있으면 그 주 평일에라도 꼭 들러 영우를 만났어요. 원장님의 배려로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함께 했어요. 가끔 놀이동산도 함께 가기도 했죠. 아이는 정말 저희를 부모처럼 따랐어요. 저희도 영우를 친자식처럼 아꼈어요. 영우는 아이를 잃은 저희 부부에겐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영우는 참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말도 무척 예쁘게 하고 바른 아이였죠. 영우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소중했습니다. 마치 유빈이가 살아 돌아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저희는 영우에게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만약 영우가 유빈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아이가 자신과 무척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마치 자신이 유빈이의 대체품인가 하는 생각에 충격에 빠질 것을 염려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 또한 아이에겐 상처일 테니까요. 그것이 저희가 영우를 입양하지 않고 그저 후원자로 남고자 했던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영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찾아갔는데 키가 부쩍 자라 있었던 적도 있었죠.
영우도 저희를 부모처럼 따랐고 저희도 영우의 존재가 무척 소중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며 유빈이의 흔적을 찾기도 했고 유빈이를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영우는 무럭무럭 자라 15살이 되었어요. 저희가 알게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요. 영우는 사춘기도 참 예쁘게 지나갔어요. 비뚤어지지도 그렇다고 반항하지도 또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어두워지지도 않았어요. 물론 처음의 약속대로 공부도 무척 열심히 했었죠. 사람의 욕심이 참 웃기죠? 그저 건강히만 자라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좋은 성적을 가져다 주니 그것 또한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영우는 저희 부부의 기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게 두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승승장구하던 제 사업이 갑자기 확 기울게 된 겁니다. 수주를 맡았던 중국 공장의 부도로 물건이 지급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거래처의 환불 요청이 쇄도한 겁니다. 이미 물건 대금을 중국에 치른 상태라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곧 부도가 날 것 같은 상황이었죠. 대출도 모두 막히고 이젠 직원들 월급까지 2달째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회사를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전 참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유빈이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렇게 한없이 무너지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갈아 넣은 회사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자 저는 또 한 번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다 좋아질 거야. 우리 조금만 견디자, 응? 힘내서 일어나야지. 와이프의 위로에도 저는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것만큼은 하고 있었어요. 바로 영우 후원이었습니다. 여보, 곧 영우 후원금 보내는 날 아니야? 소주를 기울이다 제가 묻자 와이프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어 학원이랑 학교는 보내야지. 모자라더라도 금액은 보내줘. 그렇게 할게. 당연히 그래야지. 와이프도 동조하더군요. 제가 소주를 술잔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다고 자식 굶기는 부모는 없으니까. 내가 보육원에 전화해서 금액이 좀 모자라다고 말할게. 그래, 고마워. 그렇게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 절망의 늪에 빠졌죠. 회사는 빠르게 무너져갔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영호의 후원마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후원까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지자 제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졌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불 꺼진 회사 앞 계단에 걸터앉아 저 혼자 깡소주를 들이켜고 있었어요. 와, 나 이제 정말 망한 거구나 싶었어요. 눈앞이 불 하나 켜지지 않고 어두운 회사처럼 깜깜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군요. 혹시나 대금을 받으러 온 빚쟁이인가 싶어서 전 긴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손에 꼭 쥐었죠. 곁으로 다가오는 그림자가 작았어요. 소년 같기도 혹은 덩치가 작은 어른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는데 변성기가 지나지 않아 꺼슬꺼슬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저씨, 영우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죠. 영우가 이 먼 곳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텐데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내려놓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영우를 맞았습니다. 영우야, 세상에 우리 영우가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왔어? 저희가 후원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가도 싶었고 보고 싶었던 영우의 얼굴을 보니 좋기도 하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영우에게 걸어갔죠. 그런데 영우의 얼굴이 좋지 못했어요. 역시 저희가 후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실망이 큰가 싶었어요. 아이를 볼 낯이 없더군요.
저는 까칠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러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가까운 편의점으로 가서 빵과 우유를 사들고 왔습니다. 나란히 회사 벤치에 앉았죠. 이 주변에 식당도 없고 뭐도 없어. 너 크림빵 좋아하잖아. 저는 영우의 손에 빵과 우유를 쥐어주고 까만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 밥은 굶기지 않는 게 부모 마음인데 자식처럼 생각했던 영우에게 후원금을 보내지 못한 것이 꼭 마음이 부족해서인 것 같고 볼 면목이 없더군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는데 영우가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열더군요. 아저씨, 어? 이거요. 저는 영우가 가방에서 꺼내 내미는 것을 봤습니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지만 형태는 명확했죠. 바로 빨간색 돼지 저금통이었습니다. 영우야, 이게 뭐야?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이에요. 다 아저씨가 주신 용돈 남은 거 모은 거예요. 이걸 왜? 원장님이 아저씨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저 후원금을 못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작은 돈인데 보태시라고요. 갑자기 목이 턱하고 매더군요. 저는 아이가 후원금을 주지 않는 것을 따지러 왔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을 제게 내밀다니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영우야, 이 귀한 걸 왜 나한테 줘? 아저씨가 용돈도 넉넉하게 못 줬는데 게다가 앞으로 영우 후원금을 줄 수 없을지도 몰라. 미안하다. 꽉 막힌 음성이 금방이라도 울음이라도 터질 듯 흘러나갔습니다. 그러자 영우가 그러더군요. 아니요. 아저씨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했어요. 전 아저씨가 힘들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돈 받아주세요. 정말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아저씨랑 아줌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영우야. 얼른요, 아저씨.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가 건넨 저금통을 받았죠. 가벼운 그 저금통이 어찌나 묵직하게 느껴지던지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너무도 예쁘고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영우의 까만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정말 잘 해내시고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아저씨는 그래요. 제겐 아저씨가 슈퍼맨이고 배트맨이에요. 어떤 영웅보다 더 멋져요. 그러니까 아저씨 힘내세요. 절 바라보는 까만 눈동자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저금통을 손에 꼭 쥐고 엉엉 또 한 번 처음 영우를 만났던 그날처럼 물었습니다. 영우가 돌아가고도 한참이나 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돈을 세어보니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더군요. 이 돈을 모으면서 아이는 얼마나 많은 간식을 참고 가지고 싶은 것을 참았을까. 생각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귀해서 정말 한 푼도 쓸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전 그 돈을 썼어요. 순대국밥집에 가서 순대국을 특대로 한 그릇 싸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밥 한 톨, 양념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싹싹 긁어 먹었죠. 그렇게 한 그릇 몽땅 비우고 나자 놀라울 정도로 힘이 났습니다. 뭐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가 생기더군요. 한 아이에게 저는 슈퍼맨보다 배트맨보다 멋진 영웅이니까요. 그렇게 영우가 사준 밥을 먹은 전 그 다음 날 전 곧장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공장의 사장을 만났고 수많은 논의 끝에 제가 중국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죠. 물론 이미 치른 대금값 대신으로요. 그렇게 돌아와 저는 곧장 일을 정리했고 사업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은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절망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요.
힘들 때면 신뢰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던 영우의 까만 눈동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힘든 것도 별거 아니더군요. 전 영우 덕분에 다시 한번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제게는 말로는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나약하기 그지였고 시련 앞에 무너지기 일쑤였던 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로 인해 힘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 사업은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고 공장까지 인수했으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 그러면서 영우의 후원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우에게 그 저금통을 돌려주었죠. 지폐로 꽉꽉 채워서요. 이건 이자다 요놈아 하자 영우가 환하게 웃더군요. 그렇게 인연을 이어온 것이 벌써 15년. 영우는 이제 정말 많이 컸어요. 키도 180이 넘고 얼굴도 훤칠하게 아주 미남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 녀석이 이번에 정말 좋은 대학에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하게 되었다지 뭡니까. 그리고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아저씨, 아줌마!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고맙다. 와이프가 영우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보이더군요. 늘 강하던 와이프가 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영우가 그러더군요. 아저씨, 아줌마, 저 이제 두 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도 와이프도 펑펑 울었습니다. 어쩌면 영우의 입에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죠. 얼마 전 영우는 윤영우가 아닌 전영우가 되었어요. 아이에게 유빈이의 존재도 알리고 입양을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영우는 정말 의젓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저도 두 분의 법적 아들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생겼어요. 우리 영우가 이번에도 과 수석을 했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사실 영우는 늘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 저예요. 그 어린아이로 제 인생 2번의 지옥을 탈출했고 그 어린아이로 인해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준 서로의 구원자인 셈인 거죠. 어쩌면 어린 나이에 죽은 우리 유빈이가 자기 대신 보낸 선물은 아닐까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 이야기를 쓰면서도 몇 번이나 울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들은 갱년기가 빨리 온다던데 갱년기인가 싶기도 하고 참 주책 많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거이 보내십시오.